비트코인 신고점 가자!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아직까지 연휴 후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몸살도 좀 있고 열도 막 나가지고 어제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처질 수 있어가지고 이런 기분 좋은 상황에 처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텐션 떨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살짝 좀 해봤는데 빡세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제 목소리가 약간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뭔가 예민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이크 바꿨는데 저번에 다 바로 아신 거 보면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데, 일단 좀 목이 좀 안 좋고 몸살 때문에 제가 좀 잔병이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아플 때 더 크게 나타나요. 이런 증상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면 돈 벌었다가 몸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벌면서 몸 관리도 잘 해주셔야 이 상승장 기간 동안 계속 컨디션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인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렸던 게 현금 비중을 이제 슬슬 코인으로 옮겨야 되는데 50%에서 그 이상의 비중을, 그러니까 50%보다 더 많은 비중의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 진입 타점을 어떻게 분할로 잡아야 되냐 했을 때 제가 이 피레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피레침.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마침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뭐 10% 떨어지고 하는 그런 조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동평균선 7일선 부근에까지 거의 닿았고,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25일선 부근을 딱 찍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조정이 올 때 일봉, 4시간, 그 다음에 뭐 크게 보면 주봉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웬만하면 일봉은 잘 안 닿고요. 4시간 봉에서도 이 정도 닿으면 많이 온 건데, 이런 조정 때 알트들 잡으면 제가 괜찮다. 그리고 알트만 잡지 말고 제가 또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 잡고 비트 형제 이거 그룹으로 묶고, 그다음 뭐 이더나 그다음에 레이어 1, 2 이런 애들, 그다음에 불수세미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가던 놈들이 잘 간다고 그랬잖아요. 솔라나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코인 오르는 거 보면은 보세요. 불수세미에 있는 세이, 블러, 미나 이런 애들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 캐시, 비트 형제죠. 니어 프로토콜 레이어 1이죠. 아발란체도 레이어 1이죠. 이런 애들이 지금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상대적으로 조금 들어오른 애들이 뭐 있어요? 이더리움이 좀 덜 올랐잖아요. 얘도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발동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더리움도.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 생각에는 이더가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고점이 432인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잖아요. 얘는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뚫었잖아요. 뚫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늦어요. 그쵸? 그런 거 보면 이제는 슬슬 뭐가 와야 된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을 좀 더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모아놨다가 원기용 모아놨다 한 번에 터뜨리는 거, 둘 중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약간 에어드랍 메타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뭔가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가스비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에어드랍이나 이런 트랜잭션을 찍을 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그래서 뭐 솔라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코스모스를 하거나 셀레스티아를 하던가 뭐 여러 가지의 코인들을 혹은 다른 생태계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여러분들 그러다가 갑자기 완기하는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 와, 그래서 그래,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구나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은 꼭 제가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건데, 보시면 실제로 업비트에서의 차트를 좀 보면요. 이동평균선 떴다가 이더리움이 정말 조롱을 받을 때가 또 언제였냐면 2018년에 93,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얘가 원래는 200만원대까지 갔었거든요. 2017년에 200만원대 갔다가 2018년 말에 93,000원, 코로나 빔 때 12만원 뭐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가 한동안 얘가 여기 보면은 되게 막 안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쵸? 여기서 엄청나게 오르더니만은 100만원 뚫고 200만원 뚫고 500만원까지 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있고 그다음 방향을 트니까 얘가 계속 간 경우가 이건데, 지금도 보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매물대를 쌓는 과정이 지금 여기서 쌓고 여기 쌓고 쌓았는데, 이제 뭔가 발동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더리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두면 좀 그러니까 뭐 업비트에 스테이킹을 해도 좋습니다. 뭐 바이낸스에도 해도 되고 한데, 이걸 가지고 예치를 하면 새로운 코인을 주는 요런 메타를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코인이 좀 근본력이 있는 코인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요. 그 영상 올라오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뭐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근데 저는 상승장에서는 좀 제 생각에는 좀 극대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부지런하게 해서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시황을 얘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 올라오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장외 거래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건데, 이럴 땐 오히려 장이 하락에 가까운 형태가 됐지만 이때는 수요가 공급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게 뭐냐면, 그 거래소 유지 물량 있잖아요. 거래소 유지 물량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요게 지금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 유지 물량이 빠지면서 하락장과 상승장을 맞이하는 우리의 최초의 장이고, 플러스 현물 ETF가 승인된 최초의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관들은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수와 매집을 했지만, 이거를 뭐죠? 이제 OTC도 물량이 만약에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공급이 마른다면, 그러면 이 장외 거래를 해야 되는 애들조차도 거래소에서 사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겠죠? 거래소 유지 물량은 낮은 상태에서 거래소에 사야 된다 그러면 호가가 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제도 그렇고 브리핑에 남겨드렸던 거는 자 이건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명절 동안 멤버십에만 좀 하고 너무 바빴거든요. 운전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때, 지금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살이 걸렸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보면은 지금 장세가 2020년 연말처럼 숏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물을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숏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심리로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숏을 청산시키면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때 엄청 당했거든요. 2020년 때 가장 그때가 문제였던 게 뭐냐면, 너무 숏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항이 또 셀 것 같다 이런 거를 지레짐작해서 숏만 치다가 시드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선물도 많은 비중을 넣다 보니까. 그러다가 또 느낀 게, 아 이거 진짜 이러다가 숏만 치다가 이제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물로 바꿨죠, 대부분의 비중을.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때 당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시드를 복구하고 시드의 3배를 순식간에 복구한 걸 보고, 아 정말 뭐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정말 그때가 오히려 현타가 더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장세와 지금이 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신고점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영상을 남겼던 거고,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을 또 끄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런 구간들에서 저항을 맞긴 맞습니다. 이런 그 구간들에 저항이 오긴 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보시면 이때 저항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의 저항은 뭐 이런 곳인데요, 그쵸? 여기 저항이 오긴 와요. 그런데 얼마 안 걸려요. 뭐 하루 이틀 3일 4일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심지어 지금은 공급량 자체도 적고 ETF도 되다 보니까 요런 거 하나 뜨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런 거 하나 뜨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제 이제 선물방에는 이제 그걸 노리고 제가 롱을 쳤다가 손절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더 빠지길래, 그래서 다시 제가 롱을 또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3차 타기까지 갔죠. 그래서 어제 잃은 거까지 싹 복구하고 수익을 벌었는데,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손절 나더라도 숏 손절보다는 눌림롱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눌림롱이나 눌림 때 현물을 잡는 그런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올라가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고,
자, 세이도 제가 말씀드렸죠. 불수세미에 세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그놀레님이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저도 이게 참고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정보들 온체인을 이런 걸 보면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긴 한데, 보면은 뭐 그레스케일이 유출 속도는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블랙록의 매집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장외 거래에서 나타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시장에서 사야 될 때가 오면은, 혹은 이걸 보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오게 되는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는, 아, 블랙록 진짜 진심이구나, 피델리티 진심이구나, 이거 나 안 사면 큰일 나겠는데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구매 심리가 엄청나게 자금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면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20년 말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웬 갑자기 주식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이거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이거를 작년부터 연말부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자금 유입이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코스피나 이런 것들이 박스피를 깰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내 주식을 나중에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사야 될 종목들,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3개월 추이랑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일주일까지 보면은 죄다 개인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하락시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다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 주식. 지금 나스닥 기술주 엄청나잖아요. 다 여기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환율이 높아서 지금은 손해일 수가 있는데도 상관없이 들어간다는 거는 인간 지표상으로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오히려 매집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가 되고 여기에 대한 눌림이 좀 나온 이후에 항상 그 이슈가 된 다음에는 살짝 눌림이 오잖아요. 우리 현물 ETF처럼. 이번에 겪어봤으니까 좀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 이후에는 요게 되는데, 사실 이걸 코인 얘기에서 왜 하고 있냐면, 개인이 어쨌든 국내 증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다? 미국 증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혹은 일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코인이 고점이 올 때는 어떨 때 고점이 왔냐면, 이들까지 다 넘어와서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투자 가능한 연령대 국민들이 다 투자를 했을 때 그 정도가 되니까 고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다? 시그널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에서 국내 주식으로 넘어오고 국내에서 코인으로 가야지 고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직 2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코인은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이 올 때쯤이 되면 어떤 게 될 거냐면, 이 시절부터 슬슬 뭐가 나와야 되냐, 코인을 통해 졸업자들이 한두 명씩 배출이 될 겁니다. 그 졸업자들은 어떻게 해서 졸업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샀던 사람들이 먼저 졸업을 하고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더 늦게 졸업을 하든, 이렇게 되면서 신고점도 뚫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서 알트장이 더 크게 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알트장은 지금도 물론 사실 알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특정 알트들에 한해서는. 근데 제가 말하는 알트장은 하루에 20% 30%씩 막 오르는 그런 알트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뭐 갑자기 100%가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알트장인데,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넘어오겠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잡고 있으면서 컨디션 관리 해주고 비중 조절 해주면서 리스크 관리만 좀 하면서 달려가 주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일반적인 반감기 전에 하락이 끝났기 때문에 최대 9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9만 달러보다 좀 더 높게 봐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순위가,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마소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마소를 넘으면 비트코인의 버블이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마소를 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점 자체는 그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항상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알트장은 비트가 빠지면서 한번 빠지고 이 반등을 하는 이 순간에 더 많이 오는 거. 그래서 요때나 요때쯤 부분부터 알트가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그 피날레까지 딱 한 다음에 장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5만 1,000이고 하니까 여기서 3배 하면 한 15만 원 플러스 알파겠죠. 15만 달러 플러스 알파겠죠.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더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 15에서 뭐 많이 보면 20만 달러까지 볼 수 있는데, 저는 한 15에서 17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뭐 12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9만 달러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시총을 요번에 넘는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항상 그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이 수익 내기가 어렵고 일단 수수료 경쟁을 해야 되는 탓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뭐 운용자산이 수십억 달러에 달해야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4-5곳 운용사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며 일부는 운영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언제 그게 될 거냐면요, 사실 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 운용자산이 크면 도달한다고 했잖아요. 매집하겠죠, 가격 올리면서. 자, 근데 이게 그 이슈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상승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규모를 넓히는 방법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락장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악재로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얘들이 운영을 중단할 때 뭐 할 거냐면 비트를 시장에 던지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고, 상승장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상승장에서 하락장이 넘어갈 때는 이게 악재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는데요, 순간적으로 어젯밤에 조정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그때 극단적 탐욕으로 전환이 된다. 이것처럼 이걸 뭘로 또 비교하면 좋냐면, 여러분들 뭐 RSI라든지 뭐 MACD라든지 뭐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런 다이버전스를 볼 때 과매수, 그다음에 과매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과매수 기간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거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차트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한번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지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보면은 이게 RSI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매수 구간에 오래 머물면서 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일봉상으로 과매수 구간으로 뛰어 올랐으면은 아무래도 이거 제가 5일봉으로 보고 있었네요.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래 머물러 있는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데, 다시금 여기서 RSI를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2주 연속으로 70 위에서 있으면 얘가 이걸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얘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오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봉으로 이렇게 왔다 그래서 고점이네 쇼처해지 이게 아니고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